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25년 국회직 8급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들을 쭉 풀어볼 거고요. 21번부터 가볍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가벼운 느낌은 아닙니다만 여기 있는 내용은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영역을 일단 들으시고 이 중에서 얘만 기억해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자고요. 자, 일단 1번부터 가봅시다.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기금은 제가 모든 절차가 예산과 동일하다라고 했죠. 규정에 따라 주요 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 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맞는 선지고요. 2번,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한다. 이것도 예산이랑 똑같습니다. 증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니까 주요 항목에 지출 금액이 있을 텐데 기금 운용 계획안이 예산안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증액을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감액을 할 때에는 정부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요거는 예산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3번입니다. 만약에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기금 운용 계획서상의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산된 지출 금액을 변경할 때 그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국회에 제출할 필요 없이 기재부 장관의 보고만 필요합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기가 틀렸는데 사실 3번에 대한 내용까지 국가재정법 시행령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하지만 이걸 꼭 다 봐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21번 문제를 시원하게 제끼지 않은 이유는 지금 보시는 1번이나 혹은 2번이나 혹은 지금 보는 4번 같은 선지들을 보기 위함이니까 너무 3번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3번, 4번입니다. 환율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에 따라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범위가 10분의 1을 초과했다. 그러면 기금관리 주체는 변경된 명세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주요 지출 항목 금액의 변경 범위가 100분의 20을 초과한 거예요. 20% 초과할 때. 여기에 뭔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되게 긴장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냐면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의 범위를 초과해서 변경을 한다. 이럴 때에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기금관리 주체, 본래 20% 이하까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보시는 요 4번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4번은 맞는 선지인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건 보실 거 없고요. 요거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 문제의 요 표현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범위가 10분의 2, 20%를 초과했을 때 물론 금융성 기부는 30%입니다만 금융성 기금이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비금융성 기금으로 보고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 지출 금액의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무 지출 금액의 경우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굳이 꼭 보셔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제가 따지기에는 지금 보시는 1번 선지 그 다음 2번 선지 그리고 4번 선지의 요 내용 정도까지 봐주시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1번의 정답은 3번이지만 1번, 2번, 4번 선지 중심으로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정책 과정에서의 권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입니다. 사회조합주의는 이익 집단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익 집단의 자율적 결성, 능동적 참여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시겠지만 조합주의는 정부가 주도해서 이익 집단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력을 정부에 의해서 행사하는 모형. 이 조합주의가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로 바뀌는데 국가조합주의는 정부의 강제성, 사회조합주의는 이익 집단의 자율성. 그래서 이익 집단들이 만약에 자율적으로 현재 참여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사회조합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됩니다. 기억 맞는 선지고요. 니은입니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이익 집단에 대해서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며 계층, 종교, 언어, 지역에 근거한 정치의 하위 문화를 다
억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국가의 강제성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데 하위 문화들을 억압하면서 완전 국가 중심의 강제력 잘못되면 전체주의로까지 변질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조합주의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억, 니은, 드물게 조합주의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선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자, 엘리트 이론은 엘리트 간의 정치적 경쟁으로 대중의 선호가 정책에 반영됩니다. 아닙니다. 일단 엘리트는 정치적으로 경쟁하지 않고요. 그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같은 동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대중의 선호를 채택하지 않고 엘리트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같은 팀, 원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경쟁, 대중의 선호, 지금 다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무의사결정론은 지역사회 엘리트들의 강한 응집성을 통한 정책 결정, 정치에 무관심한 대중이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의사결정론이 아니라 헌터의 명성접근법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의사결정론은 대중이 무조건 비판 없이 수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무의사결정론은 아시겠지만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덤비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의사결정으로 만약에 기득권과 상관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우리 엘리트주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무의사결정론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1번 기억, 니은이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1번부터 가볼까요? 네트워크 조직은 뭐 주된 기능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기능들은 외부의 아웃소싱을 통해서 지금 계약을 통한 위탁관계를 통해서 생산하는 그런 현대사회의 조직 구조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상호 독립적인 조직들이 서로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기 위해 수평적인 신뢰관계로 연결된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가 신속하고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직 간의 상호 의존성과 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선지가 되고요. 이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 간에도 형성될 수 있고요. 조직 내의 집단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을 통해 계약을 통한 위탁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전형적인 탈관료제 조직 모형으로 분권화되어 있는 의사결정, 규칙과 절차의 유연성, 업무의 명확한 구분에 대한 내용들 다 기계적 구조의 특징입니다. 뭐 네트워크 조직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명확하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일단은 굉장히 분권적인 관계의 임시적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5번이고 지금 보시는 이 23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조직을 설명하기 위한 꽤 괜찮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까다롭죠. 간단하게만 정리하면서 갈 거고요. 답을 구하는 건 쉽습니다. 제가 답 구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더욱더 설명드릴 테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1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화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죠. 법인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협의회만 구성합니다. 그래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하면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2번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요. 그 다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 제가 진짜 수업 시간에 많이 했거든요. 2번은 그래서 얘가 틀린 선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시 원래 기초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들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죠. 하지만 만약에 구성원인 시군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법인 없이 그냥 협의체만 구성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때 실제 법인을 통해서 구성하는 광역행정의 방식이기 때문에 4번 맞는 선지인데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5번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 처리할 때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들은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1번 선지, 그 다음 2번 선지, 그 다음 3번 선지, 그 다음 4번, 5번은 그냥 목적만 한번 쓱 봐주시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시겠지만 사회학적 제도주의, 신제도주의에서도 제도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봐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로서 제도를 파악하는 관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상호 인지 과정, 제도와 개인 사이의 관계, 굉장히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1번 맞고요. 특정한 시기에 비슷한 문화를 어디까지 공유하고 있는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학적 신제도주의가 종단면적인 설명들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조직이 나타나는지, 제도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제도 안에서 종속되고 그 조직의 문화를 우리가 익히는 과정을 통해 바로 지금 보시는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선지고요.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제도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제도적 동형화, 배태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비슷한 제도들을 채택하는 이유는 정당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효율성에 대한 내용과는 연결이 안 됩니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제도를 선택한다는 건 경제학적 제도주의에 해당하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가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틀린 선지가 되고요.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넓게 해석합니다. 규칙, 절차, 전통, 관습, 문화, 사람들이 비슷한 종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선지가 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전체 내용 다 보실 건 아니고요. 좀 찍어볼까요? 일단 2번 횡단면적인 연구들을 진행한다. 그 다음 3번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회학적 제도주의. 제도 동형화를 강조하는데 이거는 그게 정당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제도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해석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도로 본다. 이 표준화된 행동이란 표현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도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문화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제도를 이해한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국회책 8급 2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전체 25개의 문제, 제가 중간에 12번 문제였나요?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거는 그래도요. 문제가 조금 오류도 있고 너무 깊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 중요한 부분들 골라냈으니 그거 중심으로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2024년의 지방직 7급 문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6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024년 지방직 7급, 그 다음 22, 23, 24 이렇게 3개년의 지방직 9급들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느낌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의 문항수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기 전날까지 20일까지 싹 다 마무리하면서 볼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6월 진짜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